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전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세계 최대 테크쇼 CES가 열리거든요. 한 해의 테크 트렌드와 산업 발전 방향을 점쳐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어 관련 기업 종사자부터 미디어, 공무원, 투자자 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는 행사입니다. CES 취재만 5번째인 제가 10만 보 이상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전세계 3대 테크쇼라고 하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그리고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이파를 꼽죠. 그중 CES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행사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렸고 1978년부턴 여름에는 라스베이거스, 겨울에는 시카고에서 진행됐던 행사예요. 그러다 1995년부터 지금처럼 매년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형태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당시 CES의 위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TV, VCR, 워크맨, CD, DVD 등 이름 그대로 전자제품만 나오던 전시회였거든요. 실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정보통신 분야에선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빗, 컴퓨터 분야에선 컴덱스에도 밀렸죠. 본격적인 CES 열풍이 시작된 건 2010년대 들어서입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 속에서 CES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한 것이죠. 일본 가전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양사의 TV, 세탁기, 냉장고 기술 경쟁이 전세계 바이어들을 라스베가스로 불러들인 셈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엔 모빌리티가 주요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모터쇼가 아닌 CES에서 신차, 신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가전 박람회를 넘어 토탈 테크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CES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어요. 전시 면적이 23만 제곱미터가 넘었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축구장 33개를 합친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업체도 4,300여 개나 되고 나흘간 전시장을 찾은 사람은 1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올해 주요 테마로 AI, 모빌리티, 푸드 에그테크, 헬스 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AI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 CES 메인 캐치프레이즈인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말처럼 공기처럼 전 영역에 깔린 필수 기술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에 띄는 또 다른 주요 테마는 역시 로보틱스였습니다. 과거엔 AI와 모빌리티에 묶여서 다뤄졌지만 올해는 확실히 독립적인 테마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 LG전자의 컴패니언 로봇 기술 경쟁이나 사족보행,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3프로TV 취재단이 직접 선정한 중요한 키워드 5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CES 2024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SDV, 로보틱스, 디스플레이, 지속가능성입니다. 생성형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챗GPT의 회사인 오픈AI죠. 오픈AI는 CES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흔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어요. 폭스바겐은 챗GPT의 음성인식 기능을 붙인 세렌스와 손잡고 차량용 음성인식 비서 아이다를 선보였어요. 챗GPT 기반의 아이다는 실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데 운전 중에 실내가 더워서 에어컨을 켤 때도 23도로 작동해줘 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이다, 차 안이 너무 더워 라고만 말해도 최적의 온도로 알아서 맞춰준다는 거죠. 구글은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술인 제미나이의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직접 쓰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구글의 매직 컴포즈 기능은 생성형 AI가 상대방 문자에 알맞은 답변을 추천해줘요. 또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이메일 답장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듀엣 AI도 이번에 선보였죠. 구글은 차량용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제미나이를 연결시켰습니다. OS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간 유기적인 조화가 기대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OS로 이미 적용한 볼보나 폴스타에 이어
새로운 MBOS를 준비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도 조만간 제미나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요. 생성형 AI의 새로운 강자로 기대되는 회사는 아마존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에서 사용 중인 음성인식 AI 비서 알렉사는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해당 빅데이터를 한정적인 알고리즘 안에서 활용했다면 이젠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진정한 AI 비서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1, 2년 내로 LLM 기능을 갖춘 알렉사를 BMW 차량에 탑재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뷰티 기업 로레알은 자체 개발한 AI를 탑재한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을 소개했고요. 뷰티 지니어스는 10개의 LLM을 통합해서 개인화에 최적화했고 1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했다고 해요. 소비재인 화장품과 디지털 기술인 AI의 만남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낸 것이죠. 이번 CES에서 AI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가장 활발하게 맺은 곳은 사실 자동차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쉬를 비롯해 현대차, 소니혼다 모빌리티, LG전자, 하만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대부분이 SDV를 외친 영향이 컸다고 봐요.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산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기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SDV는 테슬라입니다. 자동차를 먼저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상한 후 그것에 맞춰서 차량을 만든 것이 테슬라거든요. 샤오펑, 니오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나 최근에 SU7이라는 전기차를 내놓은 샤오미도 대표적인 SDV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독일, 미국, 한국, 일본 등 자동차 강국의 레거시 업체들은 SDV 접근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IT 업계와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젠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번 CES는 그 시발점이 된 것 같았고요. SDV는 ECU와 OS로 작동하고 전력으로 움직이고 사람 대신 시스템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또 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제작 단계부터 OS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하드웨어도 자동차에 컴퓨팅 장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바퀴를 다는 방식으로 제작해야 하죠. 완성차 업체 중에선 현대차의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차량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차체 제어, AI 솔루션, 운영체제 등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서비스로 42- 자체 개발한 LLM 모델인 챗베이커를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음성인식 비서 등의 기능을 선보였어요. 이 밖에도 LG전자는 알파볼이라고 하는 SDV 아키텍처 컨셉트를 선보였고 삼성전자의 전장 계열사인 하만은 1, 2년 내로 자동차에 적용될 SDV 기반의 디스플레이, 사운드 시스템을 공개했죠. SDV 전환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과 보안입니다. 이번 CES에서 오바마 폰으로 유명한 블랙베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인 블랙베리 QNX를 공개했습니다. QNX는 이미 전세계 자동차 2억 3,500만 대에 탑재돼 보안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소프트웨어죠. 또 국내 차량용 보안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우토크립토도 SDV 보안 기술을 선보였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합쳐진 로보틱스 분야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CES 직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를 공개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번엔 AI 기능이 합쳐진 서비스 로봇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것입니다. 흔히 AI 집사라고 불리는 컴패니언 로봇이 대표적이죠. 삼성전자는 이번 CES 컨퍼런스에서 동반자 로봇 볼리를 예고 없이 공개했어요. 4년 전 테니스공만 하던 볼리는 축구공만하게 커졌고 기능도 많아졌죠. IoT 기술을 기반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돌봐주거나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가능해졌어요. 또 프로젝터를 내장해 이동형 모니터 역할도 하고요. 노령화가 심각해지는 사회 현상에 맞춰 동반자 기능까지 갖춘다고 해요. LG전자는 볼리에 대항하는 공감지능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선보였어요. 이용자의 목소리, 표정으로 감정을 파악하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추천 재생해주는가 하면 제품 상단부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60여 가지의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냅니다. 인도의 로봇 기업 오그맨 로보틱스는
반려견과 놀아주는 로봇 오로로 혁신상을 받았어요. 오로는 반려견과 공놀이를 할 수 있고 사료를 주거나 반려견 영상을 찍어 주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배송 로봇의 진화도 엿볼 수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인 모비는 배달 로봇 M3를 선보였어요. M3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 다른 배송 로봇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다양한 모듈을 갖춰 배송뿐만 아니라 순찰, 신호수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 CES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부스를 찾아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리하는 로봇들도 다양해졌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AI가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 기분 상태에 맞는 칵테일을 추천해주는 믹스마스터 무디를 선보였습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SJW 로보틱스는 요리사, 서버 등이 없는 진정한 무인 레스토랑을 구현한 로웍을 공개했고요. 로웍은 1시간에 최대 60인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요. 화려한 디스플레이 기술들도 이번 CES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투명 디스플레이 경쟁을 펼쳤어요. 삼성은 마이크로 LED 투명 TV를 선보였고 LG는 OLED 기술을 활용한 투명 TV를 선보였죠. 제품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삼성과 LG는 각자 자사의 우위를 강조했어요. 삼성은 투명도 측면에서, LG는 가격 측면에서 강점이 뚜렷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습니다. 삼성은 OLED 패널은 투명도가 낮아 활용성이 제한적이라고 했고 LG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마이크로 LED 투명 TV 양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디스플레이가 다시금 각광받은 또 다른 이유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에 대한 니즈가 커졌기 때문이죠. 12에서 15인치 수준의 현재 디스플레이로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아쉬운데 훨씬 큰 화면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BOE는 45인치 옥사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갤럭시 E 에잇을 선보였어요. 하나의 패널에서 최대 3분할까지 가능하고 해상도도 8K나 된다고 해요. LG 디스플레이는 57인치 옥사이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고요. 하마는 삼성전자의 네오 QLED 패널을 활용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레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사실 날씨였습니다. 사막이라 일교차가 크지만 통상 CES 기간은 우리나라 가을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서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현지 언론에선 이상기온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국내 ESG 경영의 대표 주자인 SK그룹은 CES 전시장에 원더랜드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미니 열차를 타보고 AI 점쟁이에게 운세를 물어보면서 원더랜드에서 놀다 보면 SK가 그리는 기후위기가 사라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수소에 대한 전시도 많았어요. 현대차, 두산, 보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제히 수소 생산과 활용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집 나간 수소가 돌아왔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현대차는 전시장을 수소로 가득 채웠어요. 그린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지만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현대차는 고분자 전해질막으로 순수한 물에서 순도 높은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기술을 공개했는데 수년 내로 양산화한다고 해요. 이렇게 생산한 수소는 운송 로봇 시티팟, 개인용 모빌리티 다이스, 이동형 공간 스페이스 모빌리티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수소전기차 넥소는 내년에 마침내 2세대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수소에 진심인 또 다른 기업 두산은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 개발 계획을 내놓았어요. 개발 콘셉트는 현대차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그린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 같았어요. 보쉬의 수소 전략은 접근법이 달랐는데요. 수소를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내연기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수소 엔진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하니 수소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열린 행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던 CES 2024. 예전엔 먼 미래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젠 현실성 있는 기술이나 상품이 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기업의 참가 규모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았고 혁신상도 전체의 40%가량 수상하면서 양질의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반면 일본 기업은 뒷걸음질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파나소닉은 주력 사업군이 2차 전지 대신 면도기나 TV 같은 가전제품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CES 모빌리티 선두주자로 꼽히던 토요타는 참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CES를 떠났던 중국은 로보틱스, 스마트홈,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화려한 컴백을 신고했고요. 여기까지가 CES 2024에 대한 3프로TV 취재단의 주요 키워드 5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CES의 주요 테마이자 저의 전문 분야인 모빌리티 관련 취재 내용은 다음주 류빌리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3프로TV 류종훈이었습니다.